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오전에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향후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오늘 주요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언들을 좀 한 게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을 이제 닷새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유엔 모지를 방문하면서 생각해보니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투표를 마친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이 장소를 선택한 데도 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서울 광화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화문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촛불혁명을 이뤘던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당초는 이제 강원도 속초 쪽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서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죠. 사퇴하면서 사실은 서울에서 지지율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 2030 여성 직장인들의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좀 소구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지율이 저희들이 지난번 재보궐 때는 굉장히 한 20% 가까이 졌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들이 조금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각 따라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의 승부가 중요하다. 이제 그걸 두 가지, 광화문에서의 촛불혁명과 서울에서의 승부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부산 그리고 영남 지역을 오늘 도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예정된 일정이 부산을 이제 전부 순회를 하고 네. 그리고 경주, 경산을 거쳐서 대구에 들어갔다가 또 대구를 지나서 안동과 영주까지 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예고한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은 투표일까지 계속 지방을 돌면서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전투표 첫날 부산 일정의 첫 시작으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 전국을 순회한다는 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 울산이라는 게 사실은 경남까지 해서 어제 경남을 돌았습니다만 그 윤석열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무튼 또 승패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또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죠? 예, 광주 일정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당대표로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에 뭐 25%를 목표치로 제시했다가 뭐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호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오늘 호남 일정에 따라서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그 투표를 하면 주요 후보들의 투표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투표 용지, 투표함에 투표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많이 그동안 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는 뭐 아마 지금 뭐 논란이 아시겠죠. 뭐 지금 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쪽도 사실은 뭐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법인카드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뭐 선대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선거는 아마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뭐 또 투표 때 와가지고 하는 거는 좀 뭐 굳이 그동안 안 하던 걸 하는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까지 같이 이제 투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게 또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뭐 그 집 앞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 했는데 사전 투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후보 다 배우자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고 물론 그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많은 논란이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부산까지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서 또 찍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광화문까지 가려면 또 경기도에서 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상징성 있는 정치적 장소에 가서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자기 자택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등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사전 투표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모두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하고 있지만 나름의 선거 전략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전 투표를 이렇게 독려하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그동안 계속 사전 투표를 네. 독려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주로 지지자들이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뭐 30, 40, 50까지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이제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간 김에 뭐 아침에 한다든지 퇴근 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투표 날 그전에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투표 날 또 사실은 물론 이제 법으로는 휴일입니다만 출근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시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번 19대 때보다도 한 2% 정도 이상 가까이 높은 것 같고 지난번 총선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대선이나 총선이 한 26% 정도 선이었는데 뭐 사전 투표가 높게 나오면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작설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전 투표가 높으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불식시키기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투표를 또 집계가 됐나 봐요. 12시 기준으로 7.11%가 나와서 지금 역시 지난 뭐 그 선거보다 좀 높은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은 지금 19대 대선 대비 2.46%포인트 높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역대 대선에서요. 민주화 이후에 투표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도 그 승패를 알 수 없는 네. 정말 초박빙의 이 접전을 벌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분들도 정말 이 투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분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오해가 후식이 됐고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전국 시당, 도당을 통해 가지고 각 당협 차원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큰 의미가 우리 국민의힘의 과거에 발목을 잡았던 부정선거 논란 이 부분으로도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 분포도를 보면 젊은 층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에 대한 지지를 좀 높게 확보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올해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사전투표 자체에 많은 그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대가 좀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 분들을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40, 50 세대를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고 앞서 교수님께서는 20, 30 세대에 네.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당 모두, 각 당 모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030도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도 보면 뭐 별로 최종은 아닙니다만 광주 쪽은 좀 높아요. 사전투표. 네. 그 전부터 계속 높았고 대구, 경북 쪽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계속 뭐 불시시킨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는 편이다. 그리고 네. 사전투표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본선거 날은 하루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데 아마 사전투표에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보다 좀 적고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2030이냐 4050이냐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당에 유리한지 안 하는지는 사실 개표 당일날 그 득표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권 단일화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일단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마지막에 7, 8% 남아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대체로 반윤석열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반반, 혹은 어떤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장사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그것도 한밤중에 이 밀실에서 두 후보가 만나서 합당까지 합의를 했다. 이것은 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는데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기본적인 입장이 그 권력 나눠먹기형 야합이다. 그래서 역풍이 불 거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까?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최근에 뭐 그 게시판도 좀 들어가 봤고 그다음에 안철수 TV에 뭐 댓글도 봤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2030이나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M&A 하듯이 그냥 오너가 결정하면 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얘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단일화 결렬 선언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안 한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지지율 추세가 좀 벌어졌다가 최근에 붙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지율이 좀 이제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급하죠. 단일화 안 하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죠. 상대방이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제 받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 조건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일화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 아니 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 뭐 머리 빌릴 수 있겠냐는 얘기 온갖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아니 내가 유지를 받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유서 쓰고 가냐 했을 때도 저도 방송 나와서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 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나는 뭐 제3지대 이거 이제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어쨌든 제3지대 뭐 이거 열겠다 다당제 양당제 깨겠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입장 바꿔가지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아마 대부분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흡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 대변인 말씀은 이제 민주당 쪽의 이제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격적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이제 효과를 가능하면 좀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박 정치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3월 2일 날 밤에 캔맥주 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걸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가 신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이게 무슨 깡패 동네 무슨 뒷골목에 양아치도 아니고 협박해서 될 일입니까? 그걸 협박 정치라고 무리한 용어를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조금 좀 안달이 나긴 났나 보다는 생각이 좀 역으로 들고요.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권 교체라는 가장 지금 절대절명의 선차적 과제에 대한 이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 대변인 말씀대로 제3지대에서 다당제 이야기했던 분이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당 내부의 일각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했던 충성도가 높은 이 7%, 8%의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큰 공통점이 정권 교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5년 내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충성도 높은 분들이 제3지대를 포기하느냐에 대한 일각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오래된 일관된 이 대의 명분 앞에서 만약에 또다시 분열된 모습으로 갔다가 만에 하나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가 사그라들거나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박함 속에서는 이루어진 단일화고 그 단일화는 저는 굉장히 합의와 원칙과 그 대의 명분에 의해 입각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두 분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여론의 흐름은 어떨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법상 3일,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새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법상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조사된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어제 3월 3일 날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에는 단일화 성사 내용 자체가 알려지기 이전에, 성사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를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럽 조사 결과를 좀 띄워주시죠. 네, 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조사된 결과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3%를 기록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한국리서치, 입소스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등이 지금 조사를 한 결과이고 역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역시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42.1%, 이재명 후보가 37.1%, 안철수 후보가 7.4%, 심상정 후보가 1.8%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2.5%, 이재명 후보가 42.2%, 심상정 후보가 7.3%를 기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된 결과이고요. 윤석열 후보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의 이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5.5%, 이재명 후보가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6.5%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공표 금지 이전까지 조사된 결과를 쭉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판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되길 전에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뒤에 두 개가 중요한데 이 뒤에 두 개도 저는 물론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단일화를 했을 때와 또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아마 뒤에 두 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붙었고 하나는 좀 벌어져 있는데 현재 뭐 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붙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단일화가 매끄럽게 되거나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화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그 과정도 결렬 합의 뭐 계속 결렬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한 거라서 이게 뭐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꼼수다. 그리고 지지하던 분들이 보기에는 2030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과거의 정치 문법이다. 예전에는 뭐 당수 이런 분들이 딱 합당하면은 따라가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사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뉴스핌과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뉴스핌이 의뢰를 해서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이고요. 조사 기간은 역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3월 2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49.3%, 이재명 후보가 44.4%인데 제가 이거는 그 별도로 지금 자료를 뽑아오지 않은 자료여서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지금 그 제작진께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단일화 이후에 그 표가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분들이 어디로 표가 이동할 것이냐가 중요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에 일관되게 동의했던 분들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3지대 다당제를 이용했던 분들인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의할 때 새로운 공동정부를 수립해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권교체 없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보다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 그리고 시대교체, 정치개혁을 이야기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 제3지대에서 정치개혁을 갈망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나왔던 뭐 단일화 됐을 경우에 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오차범위 밖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한 부분에 윤석열 후보의 동력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왔던 그 표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정치적 야합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정말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과 시대적 가치를 위해서 절박하게 정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2012년에 이제 그때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였죠. 그러나 그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한테 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단일화는 왜 실패했느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때는 강제적으로 사실은 밀려가지고 그냥 후보직을 던졌고 아시다시피 투표 날 바로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결과가 시너지 효과가 없었지만 저는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오늘부터 아마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 가서 지지유세를 하거나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적극 지원한 안철수의 모습처럼 좀 적극적인 아름다운 그 단일화 지원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안철수가 왜 단일화를 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왜 받았겠느냐. 지금 말씀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를 모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하면 돼요. 서로 안 한다고, 서로 할 필요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과정이 없어요. 설명 과정도 없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협박이냐 이런 얘기보다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합당하는 과정에 뭐 당명을 바꿀 거냐, 뭐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있었지만 돈 얘기도 방송에 나왔거든요.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저는 어떤 사업가 마인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처럼 정권교체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면 토론회라도 한번 하고 왜 단일화를 하는지 국민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이런 거를 합의했다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밤에 합의했다. 그걸 국민들이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단일화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꼼수고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 안철수 후보 돈 이야기한 건 제가 볼 때 그 함부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돈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저는 아마
합당 과정에 이런 문제에서 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겠는가?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하고요. 제가 또 안철수 후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이나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역적을 봤을 때 돈 때문에 돈 몇십억 때문에 덜커덕 심야에 앉아가 단일화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철수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고 앞서 제가 그 뉴스핌과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 관련해서 조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제작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뉴스핌이 의뢰를 했고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3월 2일 날 조사를 한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9.3, 이재명 후보가 44.4%, 심상정 후보가 1.5%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했고요. 네, 참고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전에까지 지금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 이게 어떻게 표심이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권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표심이 갈릴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전의 조사 결과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봐서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하는 쪽으로 보다 많이 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거와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네. 더 실제로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간다는 조사도 있고 윤석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가지를 더 보여주는 게 맞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차이는 있다는 조사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것만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아직은 안갯속이죠. 모르죠. 네. 지금 양측이 이제 단일화 효과를 결국 따지는 것도 그거거든요.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팽팽하다. 아니면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철수 TV 반응으로 보면 이재명 쪽으로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그 아침에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내용의 최신 정보여서 저희가 일단 띄워준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그 상당수가 넘어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일단 밖에서 제작진에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자막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남은 이제 한 뭐 5일, 6일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제 표심은 거의 이제 대부분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이 선거 운동이 지속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탄한 고정 지지층,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 사이의 탄탄한 지지층들이 박빙의 이 경합세를 보이면서 이 도대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관건은 결국 안철수 후보로 모아져 있는 중도층의 향방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보면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도층의 스윙 보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중도층의 표심이 저는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는 시종일관 몇 달째 여론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그 지지율을 보여주는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이 바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분산됐기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 정권 교체 지지층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가 분명히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단일화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 층의 승리가 훨씬 더 확고하게 세기를 박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중에서 이탈표도 있습니다. 이탈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갈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 일부 갈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그런 충성도 높은 지지층들은 가장 큰 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당제와 양당 기득권구조 혁파란 정치개혁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표심을 가지고 선택을 머뭇거리는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의 표심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정권 교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보면
사실은 윤석열은 아니다. 윤석열을 갖고 되겠냐.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운영 능력이 되느냐. 국정 운영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당층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또 다시 그래도 윤석열 후보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저희가 열심히 제작진들이 밖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앞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지금 동아일보 결과와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말씀.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금 찾아서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열심히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런 그 전격적인 단일화 성사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안들이 공개된 것 외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에 행정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른바 DJP 연합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1997년에 DJP 연합은 JP라고 하는 오랜 내각제 신봉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각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종필 총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합의서를 다 썼죠. 그래서 DJP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합의각서를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그 정책 연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은 연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동선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에 의해서 협력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구성하고 정권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공동정부의 정신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비전으로서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라는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하고 과학강국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선언이면 저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 그 다음에 공동 운영에 대한 방식, 그리고 공동의 비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총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몇 자리를 줬다 시당위원장 어디 줬다 이런 식의 기사는 저는 분명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두 차례 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렬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권력 나눠먹기, 이면 합의 같은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갖다 주니 당연히 안철수 후보 같은 자존심과 대의 명분이 강한 분이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이면 합의나 권력 나눠먹기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단일화가 안 된 건 뻔하죠. 지지율이 잘 나왔고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죠. 근데요. 지난번에 결렬됐을 때도 권선동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합의서 썼다. 근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합의서를 썼는데도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합의가 없겠느냐. 지금 말씀처럼 공동선언문은 제가 보기엔 그냥 기자회견문이다. 지금 당연히 그러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정부 구성이든지 아니면 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치 민간에서도 사실은 합의서 써도 이게 실조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많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처럼 DJP든 예전에 내각제든 많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써도 안 되는데 안 쓰고 하겠느냐. 더구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합당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을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합의했을 때 합의서 썼습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됐죠. 그냥 네. 사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고 거죠.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이 합의서 써서 조각조각 무슨 자리 몇 개 달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번에도 하실 그냥 분이 본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일화 안 하고 사퇴한 거예요? 그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단일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에 합의한 것이지 자리를 나누고 무슨 권력을 배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구태 정치적인 스타일로 합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하신 두 번의 그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만남 속에서 무슨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결국은 거기서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런 식의 합의문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단일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시각. 난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냥 네. 팽당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수표도 아니고 그냥 빈종이로 백지 갖고 갔다는 거는 네.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단일화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끝난 뒤에도 원래 바로 합당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도 당명 변경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겠죠. 국민의당 측에서도 당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할 테니까요. 최고위원직 2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혹시 그런 그거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예. 그거는 그 제안도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 사이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건 정치권에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전에도 지금 합당을 추진했었는데 당명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놓고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처럼 당명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네. 결국 지분 문제,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최고위원장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당대당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나하고는 얘기 안 됐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만둘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가능한 부분이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도 아마 안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고위원조차도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분입니다. 당내 결국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합당할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5대5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교체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더 뜨거운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예전에 민주당하고 할 때 보면 안철수 측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했을 때 그것은 우선 배려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합당이 되고 나면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합당을 하고 나면 국민의당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바로 이제 그런 험난한 어떤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큰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합당을 하기로 일단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인수위라든지 정부 구성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합당을 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합당의 과정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합당을 한다는 대원칙만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의 합당 과정에 어떤 교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합당의 앞에 두고 넘어야 될 난관들이 특히나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게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현실적 정치적 문제들 다 감안해서 합당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의 합의의 정신들을 살려서 저는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지금 1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합당의 과정에서 과연 이 당의 어떤 지분 문제라든지 당의 어떤 그 세력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저는 온전하게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에 공천에 뛰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 지금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합당의 과정에서는 가장 큰 대원칙은 합당의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에 뛰고 있는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공정하게 그 합리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입주 시기가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측근 등을 통해서 퇴원하는 시점에 뭔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 사저로 입주하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선 전에 할 것인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보다 아마 우리 배 교수님이 더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대선 이전에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선 이전에 나와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대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가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 속에서는 대선 이후에 안전하게 아마 사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입신고 마쳤지만 시점은 대선이 끝난 뒤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저도 저희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드린 겁니다. 바쁜 기회를. 네,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다음 코너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완료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생방송이다 보니까 역시 생방송의 묘입니다. 네, 계속 제가 제작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유세 장소인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산 제한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했던 지난해 오늘이 떠오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시민들께서 소신투표를 해달라며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배우자, 아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해화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이번 선거는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단지화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안 대표가 자격 없는 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라고 윤 후보를 비판하다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쇼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나누어 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단일화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벌였던 오밤중 의원총회쇼를 잊은 것 같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은 담보를 잡는 일반 대출이라 수사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 대해 거짓말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TF는 지난 2011년 작성된 예금보험공사 문건을 분석한 결과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이미 일반 대출이 아닌 PF 대출로 인지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일화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공동 유세를 위해 국민의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오전 확대선거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안 대표가 공당의 후보로서 대선 레이스를 해왔던 만큼 뒷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유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투표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시 기준 투표율은 7.11%로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보다 2.46%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유세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와 경기, 서울을 누비며 표심을 공략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수 텃밭인 부산과 대구, 경북을 돌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처음으로 26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됩니다. 문화계 대표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이 직원들에게 확진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예술의 전당 측은 사과했지만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5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 2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 명 가까이 급증한 26만 6,85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최다인 186명이 늘어서 누적 기준 8,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 6만 8천여 명 증가한 92만 5,66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4만 3,288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5%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죠. 예술의 전당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확진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예술의 전당 측은 사과했지만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려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 최대 종합예술시설로 꼽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YTN이 확보한 예술의 전당 내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경영본부장이 전 직원 340여 명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예술의 전당 임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대로면 한두 주 사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경고하는데요. 이어서 자녀들을 통해 전염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임 참석 등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해 감염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부터인데요. 이후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그 원인이 개인 위생 부주의로 파악될 경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인사 불이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확진됐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는 건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이 문자를 받은 지난달 26일은 사흘 연속으로 16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6만 명씩 늘어나 76만 명을 넘는 등 일상 어디서든 확진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의 전당 측은 나흘 만인 지난 2일 전 직원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며 엄중한 경고와 인사 불이익은 절대 담기지 말았어야 할 문구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실제 경고와 인사 불이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확진자에 대한 이른바 낙인 찍기는 물론 불이익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동요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 사례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20년 1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강대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강대에 시정 권고를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방역당국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에선 어떤 원인으로 감염됐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감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의 전당 측도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을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대형 공공시설인 만큼 가파른 확산세에 더욱 경각심을 주려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요. 사내 공지를 수정하고 오늘 전 직원 출근에 맞춰 문자와 회사 공식 영상회의를 통해 사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 체르니히우에서 민간인 33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대전차 장애물을 만들며 러시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마을 보로디안카의 모습입니다. 키이우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나는 곳이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큰 교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 대부분이 폭격에 무너지고 검게 그을었습니다. 도로엔 불에 탄 군용 차량들이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키이우 북쪽 체르니히우에선 러시아 비행기가 학교 2곳과 민가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난당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39 이상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히우는 키이우와 연결된 간선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러시아군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진격한 가운데 키이우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건축에 사용하는 철제를 직접 자르고 용접해 러시아군 탱크의 진입을 막을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we're a nation of ants. Everybody knows what to do. That is why Putin could not win. We will win. 침공 8일째인 현지 시각 3일에도 러시아군은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드리 투즈 자포리자 원전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투즈 대변인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실질적인 방사능 위협을 받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중화기 공격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자포리자 원전 부근의 방사능 수치 상승을 감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가운데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독립 TV 방송인 도즈디가 당국으로부터 폐쇄 위협을 받은 뒤 잠정적으로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APTN이 전했습니다. 도즈디의 대주주이자 대표인 나탈리아 신데에바는 마지막 방송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잠정적으로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반정부 성향의 라디오 방송인 에호 모스크비도 예고 없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폐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언론들이 보도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공격을 침공이라거나 전쟁으로 표현하고 우크라이나 측의 성명을 보도하면 즉각 제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비축류 나흘분 약 750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기우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국제에너지기구 IAEA 결정에 따라 비축류 75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석유 나흘 분량에 해당합니다.
메타, 포드, 월트 디즈니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와 줄줄이 단절하는 가운데 러시아 신용 등급이 추가로 대폭 강등되면서 부도 위험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자산 1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내 이케아 매장이 서둘러 가구를 사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러시아 내 매장 운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Очень расстроена, поэтому те покупки, которые я планировала совершать в апреле, я сегодня экстренно все скупаю. Подруга из Воронежа попросила ей тоже все скупить. Сердечко разрывается от бол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와 단절은 일상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애플, 월트 디즈니, 로열 발레단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볼보, 엑소모빌, 마스터카드, 비자 등 자동차, 에너지, 금융 할 것 없이 각 분야 주요 기업들이 줄지어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서방 각국의 강력한 제재도 이뤄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CCC-로 8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CC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로 국가 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 2단계 위입니다. 앞서 무디스와 피치도 국가 부도가 우려된다며 러시아의 국제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6단계씩 낮췄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이러한 경제적 혼란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총 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 우리 돈 96조여 원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제재가 더욱 추가되면서 그동안 푸틴을 떠받들며 세계 각국을 누비던 러시아 부호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의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각 3일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가 팬데믹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과 이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는 많은 산업에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팔라듐, 밀 등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 부국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밀과 네온가스 등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우크라이나도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희소가스인 네온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 안에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부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달째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물가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류세이나 연장과 함께 사료용 곡물 등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품목의 관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네온, 클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3월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틀 동안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안전 지침 등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 부성산업에 이어서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 R&T에서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문제의 세척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인천시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민관 합동 점검반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안전에 또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대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안전점검반이 파견됐습니다. 토사를 반출하고 철근 콘크리트 타설과 파일 기초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점검반은 안전에 안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한 곳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를 제가 직접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은 현재 1,116개소. 이 가운데 대형 건축 공사장 105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안전 점검을 통해 앞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법이나 기준 이런 것을 아직 못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전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시민안전감독관 제도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감독관들은 공사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각종 제도와 법규가 산업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9살 여자아이에게 입맞춤하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9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던 가해자를 체포한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7살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내에서 동계 훈련 중인 토론토의 류현진이 키움과 계약한 LA 다저스 시절 동료 야시엘 푸이그와 재회했습니다. 푸이그는 SNS에 한국 마사지 고마워,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 정말 그리웠다는 글과 함께 류현진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장난치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둘의 만남은 메이저리그 노사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류현진의 국내 체류가 길어진 가운데 키움과 한화의 대전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중국 베이징과 옌칭, 짱자커우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혼란 속에서도 세계 50여 개국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6개 종목, 78개의 금메달을 다툽니다. 우리나라는 선수 32명 등 82명을 파견해서 동메달 2개를 목표로 도전하며 특히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노르딕 스키 신의현이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우크라이나도 패럴림픽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은 대회 전날 전격적으로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하입니다.
어렸을 때 울산에 살았을 때는 이 달고나가 쪽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연탄불 제가 연탄불 세대여서 식은 연탄불이잖아요. 원래 거기다 해야 온도가 딱이거든요. 섬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그래요? 오, 성공했어. 끊어졌어. 어떡해. 딱 한 번만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됐어. 오, 그거 중요하다. 잘라졌어. 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한 거 안 돼. 실패.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이거 봐. 이렇게 딱 안 된다니까. 또 떨어졌어, 여기서.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만큼은 신중하게 투표하셔서 정말 잘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투포 행복한 미래, 보투포 코리아.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덩달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경기 심리 확대,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빠지는 등 불안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긴축 정책 가능성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지정학적 위험 속에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장중 1,2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1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소 진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내리진 않고 우중충한 하늘만 드러나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한데요. 그래도 낮이 되니 기온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에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와 눈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기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중서부와 호남, 부산과 제주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후에는 때 아닌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경칩이자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YTN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인증사진을 대통령 선거 당일 화면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증사진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 2040으로 보내주시면 오는 9일 YTN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